네. 지난번에 정책론 안에 들어갔나요? 112페이지 하시차는가요? 자, 그 112페이지 가시면 이제 외부 효과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네. 자, 이 시장 실패라는 게 있는데요. 시장의 실패라는 거는 시장 기구를 통한 자동 조절 기능이 이제 저하됐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이 실패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원래 이제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균형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요, 그러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은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이 초과 공급 상황이 발생해서 공급자 경쟁이 유발되면서 다시 원래 균형 상태로 이렇게 회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요,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하면서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수요자 경쟁에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이렇게 조정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실패라는 거는요, 이게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상태가 발생하면,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하면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을 보게 되면 불안전 경쟁에 의한 이 독점 등의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독점 기업이 이윤을 독식을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들의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을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시장 안에서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독점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수의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경쟁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비용 체감 산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뭐가 감소하는 거라고 얘기했냐면,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먼저 시장에 진입해 갖고요,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생산량을 늘리면 단위당 생산 원가가 싸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후발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시장에서 필요한 이상으로 생산을 해서, 즉 과대 생산을 해서 시장 진입을 저지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 이상으로 무슨 생산에? 과대 생산.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정보의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토지 시장에 토지가 하나 매물로 나와 있는데 거래 가격이 10억이에요. 근데 이 가격에 관한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안 돼 있으면 매수자는 이 가격을 주고 사기가 부담스럽죠. 또 파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알 수가 없으면 거래 가격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자원 배분이 잘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적은 양만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공재 같은 경우는 비배제성의 성격으로 인한 무임승차자의 문제 때문에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하면은 무슨 생산?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가 있죠. 이게 외부라는 표현은 어디를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정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은 무슨 생산의 문제가 있어요? 과소 생산과 과소 소비의 문제가, 부외부 효과는 과대 생산과 과대 소비의 문제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얘가 시장 실패 원인에서는 얘가 중요한데, 부동산 학이니까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외부 효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공재는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에 한 2번 정도 단독으로 나왔는데 외부 효과는 한 7, 8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를 보시게 되면 외부 효과는 이제 의의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어디를 통하지 않고요. 예,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있죠. 이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라든가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또는 지불하지도 않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외부 효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그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정예외부 효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부예외부 효과. 이렇게 우리가 구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4번의 외부 효과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인근 지역의 아파트 수요 곡선을 어느 쪽으로 이동시킨다.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정예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겠죠. 2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3번 지문에 나온 것처럼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외부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4번 지문에 보면요. 정부의 시장 개입만이 외부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장 실패 문제를 위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요 외부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뭘 하는 방안이 있어요. 해결하는 방안. 해결하는 방안 중에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인근에 건설 공사 현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 건설회사 대표하고 지역 주민 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뭐 방음벽을 설치해 주든지 간에 아니면 소음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공해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건들은 지역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또 개입을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또는 정부는 시장에다가 뭐를 시행을 해서요. 지역지구제 등을 시행을 함으로써 부의 효과를 이제 줄이는 이제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코주의 정리라고도 배우셨죠. 만약에 이제 정부가 재산권에 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면은 그 안에서 시장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안은요. 지역 주민들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전에 이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까지도 시험상에서는 나왔었어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렇게 오염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113페이지에 보면은 그 하단에 그 박스에 보시면 외부 효과에 의한 대책 보시게 되면 정부의 직접 통제에 의한 해결을 보게 되면요. 예컨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직접 규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염물질 이 배출권에 대해서 이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줌으로써 외부 효과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그래서
생산을 갖다가 금지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비합리적인 방법이죠. 모든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는 배출이 돼요. 오염물질은 배출이 되는데 허용치를 두는 거죠. 만약에 여기 A라는 공단이 있으면은 이 공단 전체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걸 한 200kg 정도로 제한을 두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쿼터식으로 배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뭐 한 50, 얘네는 100,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얘네는 뭐 150 정도 이렇게. 그래서 배출을 해줄 때 얘네는 150에 대한 쿼터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오염물질 배출되는 게 한 100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는 100을 쿼터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얘네는 한 120 정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얘네는 한 80 정도가 배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가 남는 걸 갖다가 이쪽이랑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죠. 대신에 뭐만 맞춰주면 돼요. 총량만 맞춰주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외부효과의 문제를 줄이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 나온 것처럼 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직접 규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한다는 게 이런 식의 방법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지문에서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은 이제 4번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이렇게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사회적 편익 있죠.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클 경우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럼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요. 이럴 때도 필요해요. 네, 둘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장기구에서는요. 뭐를 초점을 두는 거냐면 효율성에만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형평성의 문제는 취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어도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고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죠. 이런 경우는 정의 외부 효과에서 유발되는데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한 거는 과소 생산과 과소 소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가 개입을 해야 된다.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 문제 보시면 틀린 게 5번 질문이죠.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지만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가 됐든 부의 외부 효과가 됐든 간에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은 이게 거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에는 이제 틀린 거 했을 때 그 4번 지문에 대한 부분에서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지역에 건설이 되면 인근 아파트 시장의 아파트 곡선을 좌상향으로 이동시킨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좌상향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거기 보면은 공급 곡선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좌상향, 뭐 우하향 이런 식의 표현은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냥 여기 나온 대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공공재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공공재에 대한 부분에서요. 또 어떤 문제 집을 보면 이게 순수 공공재라는 게 있고요. 준공공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순수 공공재는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순수 공공재라고 그러고요. 준공공재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될 수 있는 애들을 준공공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 공공재 같은 애들은요, 국방이라든가 또는 치안이라든가 아니면 공기, 이런 애들은 이제 순수 공공재라고 할 수 있고요.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경우 있죠. 우리가 왜 국립공원 같은 데 입장을 할 때 보게 되면 입장료 안 내면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도로를 사용할 때도 도로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은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일반적인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남들과 뭐 경합을 하거나 경쟁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별하게 되면 시험상에서 뭐 이걸 세분해서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재 그러면 비경합성과 뭐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재화를 공공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이 중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중에서 이 비배제성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시장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만약에 유도하면은 항상 무슨 생산? 그러니까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요. 만약에 이 공공재에 대한 이 소비의 선호를 갖다가 시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요, 이 선호도가 항상 낮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와서 TV 하루에 몇 시간을 시청하십니까? 좋아하는 드라마 뭐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은 TV 자체가 없다는 둥, 우리 집 가훈이 TV 시청 금지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 그거를 제대로 얘기하게 되면 가만히 생각하면 뭐 내라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TV 수신료 내라고 할 것 같으니까. 소비의 선호를 적게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적게 표현하더라도요, 자기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대지 않았다고 해서 TV를 못 보게 한다든가 내가 못 본다든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소비의 선호도를 적게 표시하는 대신에 본인은 그냥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임승차자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공재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은 우리가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7번에 보시면 3번에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생산을 시장에 맡길 때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무임승차자의 문제 때문에 결국 과소 생산의 문제가 유발이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길 때 사회적인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비율이 발생한다는 게 틀렸겠죠. 항상 공공재에 대한 부분은 무슨 생산?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공공재라는 거는요, 시장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뭐를 유발하겠어요?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공공재라는 게 공급이 되면서요, 반드시 정의 효과를 유발한다든가 그러진 않는 거죠. 그냥 외부 효과 자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로나 공원 등이 설치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원전 같은 거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꼭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재가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는 그냥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정도로 표시해 주지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들이 낼 때는 정의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신청이 들어가겠죠. 반드시 정의 효과가 유발된다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부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지. 그러니까 기출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공강제의 경우는 뭐를 유발한다?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 그런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시장 개입 수단 정도도 이제 알아는 두셔야 되죠. 외부 효과 관계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우리가 보면 첫 번째 무슨 개입하는 게 있어요. 직접 개입한다는 건요. 정부가 어디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시장 기구에. 들어와서 정부 자체가 수요자 및 이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때 쓰는 수단이 뭐가 있냐면
공공토지 비축제도가 있고요. 이거를 토지 비축제도, 그렇죠? 또는 토지은행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공영개발은 우리가 토지 수용 이렇게도 나오죠. 예. 그 다음에 공공 투자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공 임대주택 있죠. 예. 이거를 공급한다든가. 이게 근데 전부 다 보면 공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만 표현하지는 않고 공으로만 집어넣으면 너무 찾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슬쩍 바꿔서 토지 비축제도라든가 또는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줘서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 시험에서 한번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수요자 및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이 뭐냐 정책 수단이. 그래서 답이 공영개발이었어요. 근데 5개 지문 중에서 공 들어가는 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알면 찍을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정부가 시장 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죠. 다만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동기를 조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 동기가 뭐냐면 이윤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냐면 먼저 이 각종 금융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거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조세제도 있죠. 세금이 있죠. 그래서 뭐 취득세 또는 종부세 뭐 이런 거를 강화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을 부과할 수도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개발부담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간접 개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상에서도 인용을 하죠.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고 얘도 나온 거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 시험에는 언급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이제 간접 개입이고, 그 다음에 토지용 규제를 하는 게 있죠. 요거는 정부가 토지에 대한 이용이 있죠. 이거를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용을 하는 것을 유도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수단이 뭐가 있냐면요. 지역지구제, 그 다음에 건축규제,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에 대한 부분. 이거는 이제 토지용 규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요. 8번에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근데 1번 지문에 보시면 토지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토지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 보면 토지정책의 목표라고 돼 있잖아요. 토지정책의 목표가 뭐가 되겠어요? 토지정책의 목표. 일단 토지정책의 목표 중에 목표를 보게 되면요. 일단 이 토지를 확보하는 게 있어요. 공공재로서 토지를.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 있는 모든 토지가 국공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를 갖다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 있죠. 이거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조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나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목표를 갖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목표를 갖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번에 토지용 규제는 개인의 소유권을 법적으로는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는 직접 개입하고는 구별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개입을 했을 때 토지를 뭘 하기 위해서, 비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토지용 규제라는 거는 소유권을 우리가 사들이는 개념이 아니죠. 다만 이제 이용상의 제한만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직접 개입 방법에는 토지 수용, 도시 재개발, 토지 비축 제도, 공영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간접 개입은 수요 및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토지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줄이기 위한 각종 토지 행정상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슨 개입이겠어요? 그건 직접 개입이라고 그랬죠. 여기 칠판에다 적어드렸죠. 예? 정부가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슨 개입이다? 그건 직접 개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구별을 하고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직접 개입하고 간접 개입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들 인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10번에 보시게 되면은 직접 개입 방법 중에 하나가 토지 비축 제도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거기 1번에 보시면 비축 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할 때는 정부가 투기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는요. 토지은행 제도가 사업 이 토지은행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토지은행 제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토지은행 제도는 미래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를 비축하는 개념이고요. 사업 토지은행 제도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토지를 확보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를 비축하게 되면요. 이게 활용하는 시점이 바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땅값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갖다가 같이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매입 또는 수용을 해서 택지를 조성한 후에 건물을 지어 실수요자들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법을 토지은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틀리겠죠. 이거는 지금 지어서 분양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미래 토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미리 토지를 사서 뭐 하는 거예요. 비축하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115페이지 그 10번에 5번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토지 비축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토지주택공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토지주택공사의 이 계정과 별도의 고유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지 비축 계획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을 단위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10번에서는 이제 틀린 게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 11번 뒤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요. 5번 같은 경우는 이건 우리가 그때 제목만 갖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토지를 비축하는 기관이 공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사전에 뭘 할 수 있어요? 차단할 수 있죠. 근데 11번 같이 5번 같이 토지 수용 제도에 비해서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토지 수용도 누가 하는 거예요? 공적인 주체가 하죠. 그러니까 공적인 주체가 사업 주체가 되면 계획적인 어떤 개발과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 근데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 참석하신 분이 좀 줄었나요? 오늘 시험 볼 거를 알고 있었나 보죠? 그렇군. 맞네. 뭐 다음에 하는 거고요. 그죠? 자, 어쨌든 116페이지에 보면 그 하단에 주요 기출 문제라고 돼 있죠. 예. 12번에 가게 되면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4번 지문에 가면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에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예, 의도하지 않은, 그죠? 예, 이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의의만 갖고도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13번에 가면 공공재 나와 있죠. 2번 지문에 가면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공공재는 항상 무슨 생산? 과소 생산의 문제를 갖고 있죠. 근데 공공재 문제를 2번을 줬어요. 2번. 2번을 줬는데 답을 다 2번으로 줬어요. 그래서 하나는 과다하게 생산이 된다. 하나는 필요한 것 이상, 뭐 적정 수준 이상이 생산이 된다. 뭐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준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요.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이렇게 물어봤죠. 거기 14번에 보시면 그 중에서 공짜 들어간 애가 3번 하나밖에 없잖아요. 공용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제목만 알면 답을 맞출 수 있게끔. 그죠? 틀리기도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지역지구제의 그 효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지구제의 효과는 요즘은 잘 안 나와요. 단기하고 장기 있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잘 언급은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틀린 내용이 4번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당해 부동산 산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지역지구제 실시 지역의 공급자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가. 근데 이제 여기 구성이 되어 있을 때 해설에 대한 것도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단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건은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게 되면 초과이윤이 발생하진 않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게 틀렸다는 논리인데 이게 이론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지역지구제의 효과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분석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요. 이게 단기가 있고 장기로 나눠지는데요. 단기에 만약에 지역지구제가 이제 실시가 돼요. 그로 인해서 주택가치의 상승이 예상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단기는 공급은 불변이니까 뭐가 상승하냐면 주택 가치가 상승해요. 그러면 기존에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이윤을 얻냐면 초과 이윤을 얻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기에는 공급의 증가가 어렵지만 장기에는 공급의 증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신축 등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뭐 하게 되면 증가하게 되면 주택 가치가 어떻게 돼요? 이게 하락한다는 얘기죠. 하락하는데 이때 이 주택 건설 산업 있죠. 건설 산업이 비용이 일정한 산업이냐 또는 비용이 증가하는 산업이냐 거기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변화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주택 가치하고요. 균형량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비용이 일정하게 되면요. 주택 가치가 불변이고요. 양도 불변이에요. 양은 증가하죠. 그리고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요. 주택 가치는 원래보다 상승하고요. 양도 어떻게 된다?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얘보다는 적게 증가해요. 이거 우리가 그때 한번 수업할 때 그래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봤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 1단에 이렇게 주거지역이 있는데요. 주거지역 인근에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공장들이. 그러면 이 공장들로 인해 가지고 주거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 볼 수 있겠죠. 각종 뭐 악취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이제 부의 효과가 존재할 때 정부가 만약에 얘네들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뭐를 시킨다 그러면 이전을 시키게 되면은 주거의 환경 또는 주거의 기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이 지역의 주택 가치가 만약에 한 600만 원 선이라고 가정하자고요. 평당. 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주택이 한 100채 정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주거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 이 지역의 주택 가치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승할 거 아니겠어요? 800. 그러면 기존에 주택 소유한 사람들은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단기는 공급의 증가가 어렵잖아요. 근데 장기는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요 600이라는 것 있죠. 예. 만약에 이 건설업자들이 주택을 공급을 할 때 평당 600씩 받고 공급을 하면은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요 600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주택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토지와 노동과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본. 그러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원 줘야 되고요. 노동에 대한 대가로 한 100만 원 줘야 되고 자본에 대한 대가로 한 15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가정하자고요. 맞나요? 한 요거 250 정도로 하죠. 그러면은 300, 400, 500. 거기에다가 생산자의 이윤이 있죠. 정상 이윤. 정상 이윤이 100만 원이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건축에 소요되는 어떤 비용과 자기 어떤 정상적인 이윤을 다 합쳐서 이 사람은 얼마 받으면은 600을 받으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급을 늘릴 때 평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는 600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공급을 늘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이 이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 수요가 증가한 게 한 50채 증가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몇 채 공급이 돼요? 150채. 그럼 올라갔던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공급이 됐으니까. 그러면 비용이 일정할 때는 주택 가치는 불변이죠. 원래 순으로 돌아가니까. 대신에 뭐만 늘어난 거예요? 양만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건축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재를 써도 더 써야 되고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도 더 많이 고용을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얘네가 여기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한 뭐 1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됐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전체 생산비가 600이 아니라 100이 추가가 돼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수요자가 이만큼 원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시장 가격이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급을 해줘요. 그럼 여기까지만 공급이 늘어나요. 그래서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한 120채. 요 정도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공급이 안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던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공급이 늘어나서 원래 수준만큼은 못 떨어지죠. 그럼 원래보다는 어떻게 돼요? 높은 선에서 결정이 되고 양은 원래보다 늘어나긴 늘어나죠. 하지만 비용이 일정한 경우보다는 적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주택 가치는 원래보다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균형량은 원래보다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지역지구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가정 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분석은 그 틀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얻을 수 뭐 있다 없다 이걸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냥 그래서 이게 시험상에서 인용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면서 단기 장기를 잘 표현 안 하는 이유가 단기 장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 모양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일정할 때고 증가할 때 이런 경우 있죠. 이게 하향 여과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이게 지역지구에서 나오고 정책에 가서도 우리가 임대료 보조하더라도 단기 장기 있고요. 공공주택 할 때도 단기 장기가 다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관계를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용도 지역 지구제하고 문제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용도 지역이 잘못 지정이 되거나 사회 경제 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 지구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이제 토지용 규제의 경직성 문제 있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경직성 문제. 요즘 뭐 저기 휴가를 앞두고 있어 갖고요. 뭘 물어봐도 거의 뭐 대답이 없어요. 그냥. 그죠? 이제 휴가를 일단 갔다 와서 다시 생각해 보자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휴가인가요? 다음 주부터. 휴가할 때 책 가지고 가야 돼요? 두고 가야 돼요? 책 두고 가세요. 그죠? 백사장이 수영복 입고 거기 민법책 들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죠? 그냥 편안하게 갔다 오시면 되죠. 그죠? 재충전 하셔서 갔다 와서 또 올인하시면 되죠. 갔다 오시면은 바로 원서 접수할걸요. 8월 한 13일인가? 뭐 그때서부터 원서 접수 시작해가지고 열흘간 원서 접수 받았고 끝나는 거니까. 학원에서 지금 대리 접수해 준다는 거잖아요. 학원에서.
학원에서 대리 접수를 하는 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한 번에 몰아넣는다고요. 한 두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해서 한 번에 그러니까 번호를 같이 따는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 가급적이면 한 반으로 몰아넣는 거죠. 한 반으로. 들어갔는데 같은 사람들이 안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있죠. 근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알아요. 한 번에 쭉 들어오면 학원에서 들어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떨어뜨리죠. 웬만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커플도 같이 나란히 접수한다고 그래서 앞뒤로 앉는다는 법이 없다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또 흐트러 놓기 때문에 그래도 또 둘 사이에 운이 좋으면 대각선으로 앉아가지고 앞뒤로 앉는 건 소용이 없고 옆으로 앉는 것도 소용이 없고 회차는 이게 대각선으로 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B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는 뭐밖에 없어요. 자기 형이 다른 거예요. B형은 여기다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A, B, A, B, A, B. 그래도 그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요. 문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딱 형태만 봐도 저게 몇 번 문제라는 걸 알죠.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의 구성이 문맥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다 풀고 난 다음에 잠깐 한 번만 이렇게 갑자기 팔운동 한번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무나 들면 안 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야죠. 실력이 없는 사람이 들고 있어봐야 누가 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뭐 어떻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운이라는 거죠. 실상은 이렇게 해서 옆쪽을 보면요 보여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저 사람이 실력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같은 학원에서 온 사람들은 가늠이 되죠.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운이 없으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 교실 이렇게 있으면요. 맨 뒤에 있죠. 예, 맨 뒤에 딱 붙게 되면 소용이 없어요. 뭐 들어줘 봐야 자기 뒤에 벽밖에 없는데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실력 있는 사람이 여기 센터라든가 앞쪽으로 가 있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쭉 펼쳐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운이죠 뭐. 입안에서는 어느 분이 학개론 제일 잘하시나요? 표정이 뭐 양보하는 표정이네. 예? 이따가 뭐 확인해 보면 알겠죠 뭐. 그렇죠? 그걸로 가능하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토지용 규제의 경직성이 있죠. 예, 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계획 단위 개발을 한다고 그랬었죠.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뭐가 있어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경직성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다? 계획 단위 개발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리고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무슨 문제? 형평성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이거? 이렇게? 네? 기억하시죠? 이거. 그래서 얘는 설명할 때 우리가 저 명동 얘기 두고 설명했었잖아요. 이게 그 명동에 가게 되면요. 명동이 이렇게 길게 필지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돼 있다고요. 길쭉길쭉하게. 그 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개발이 되냐면 명동이라는 동네가 예전에 일본 애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오랜 기간. 우리가 예전에 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점령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동이 주로 개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개들의 개발하는 걸 그대로 답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을 가게 되면 한 300년, 400년짜리 이런 음식점 같은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면은 도제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앞에 전면은 이게 그 점포를 두고 이면에는 숙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 형태가 들어선다고요. 그래서 이게 길게 이렇게 개별 필지를 긴쭉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개발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걔네 나라의 특성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필지별로 규제하게 되면 너무 경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어떤 형태로만 개발하라고 그러고 안에는 자율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그게 계획 단위 개발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는 배우셨잖아요. 네?
개발권 양도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배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요. 5번에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토지용에 나타나는 정해 위배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게 틀린 거죠. 정해 위배효과 문제가 아니라 무슨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문제.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그 3번 문제 가시면요.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거기 보시면 이번에 투기지역은 토지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답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정부가 그 조정을 해놓은 거죠. 그냥 투기지구라고 지정하지는 않죠. 먼저 뭐를 지정한 다음에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더라면 무슨 지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투기지구로 넘어가는 거죠. 이 전 단계에도 하나 또 뭐 있죠. 이거 무슨 관리지역인가 뭔가 이걸 해가지고 해서 넣어놓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더 이상 또 여기서 일정한 수준을 또 넘어가게 되면 무슨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규제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강화되고 복합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번에 들어서 이 부동산 거래했을 때 투기적인 요소를 이게 통제하는 것은요 단계적으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단계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얘기죠. 저게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면은 그 저게 전국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비싼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에는 이게 다 들어가죠. 뭐 이쪽에 대구에 가면은 그 수성구 쪽이 있죠. 그쪽이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과열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지정이 되고 오늘 언론에 보니까는 분당 쪽도 아마 그런 대상 쪽에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쨌든 이번에 이 정부가 들어와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건 정도는 그래도 용어 정도는 인식하고 들어가시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꼭 뭐 답으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문으로 나올 때 생소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번은 뭐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지역지구제를 시행했을 때 여기를 보전지역으로 여기를 무슨 지역으로 개발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요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데가 이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지를 가지고 의견이 서로 상충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거를 조정하는 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조정하는 제도. 이거 예습 안 해봤죠? 이거. 거기 3번 문제 3번 지문에 있잖아요. 3번 지문 가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돼 있죠.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그게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요.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나왔던 거예요. 출제해서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다고요. 뭐 할 때? 이거 할 때. 이렇게 지정해 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얘네는 손실을 보게 되고 얘네는 뭐를 보게 되고 이익을. 그래서 여기서 얻는 이익으로 이 손실을 보상해 주려고 유도하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그때 설명했다고요. 이렇게 보전과 개발이 충돌이 됐을 때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수단이 뭐냐. 그게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요. 자, 그런 쪽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있죠. 얘도 가끔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한 적이 있어요. 지문으로. 그럼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거를 넣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1, 2차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전혀 지장이 없는데 1차만 공부하는 사람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또 헷갈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가끔 한 번씩 들어오는 거죠. 자, 4번에 가면은 개발권 양도제 나와 있죠. 1번에 보면 토지의 소유권 중에서 개발권을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개발권은 현재 토지이용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미래 토지이용 변경권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예, 이건 그냥 뭐 참고하셔도 돼요.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 소유권과 개발권을 뭘 할 수 있는 분리가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게 되면은 4번 지문에 이 제도는 개발 가능 지역에서는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개발권 양도제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예. 단점 중에 하나가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을 허용하기 때문에 과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의 후유증을 날 수 있다고요. 여기 개발 지역이 있죠. 얘네는 지금 이 보존 지역이니까 그린벨트로 지정한 거예요. 그럼 얘네는 여기서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손실을 정부가 금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있는 손실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한 뭐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개발권을 발급해 주고 이게 양도가 가능하게끔 허용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개발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개발권을 가지고 이 지역에 가서 자기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직접 개발할 수 있다고요. 이 권리만큼. 이 사람은 여기 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거 돈 있으면 여기서 땅 사가지고 자기가 확보한 권리만큼 행사해서 여기서 직접 행사할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땅하고 바꿔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개발 총량을요. 여기는 5층 이상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통제를 해요. 근데 개발 지역이니까는 개발을 공간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규제가 5층 이상은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추가로 공간을 지으려고 그러면 뭐를 사들이면 되는 거예요. 개발권을 사들이면 여기 추가로 공간을 활용해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요 이익으로 이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면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이 허용이 돼야 안 돼요. 허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밀 개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고요. 단점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로 하는 건 아니죠.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는 개발이 허용이 안 돼요. 근데 개발권을 사들이면 그 이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개발권 양도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것은요, 원래 이 문화재 있죠.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도입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경주 지역을 예로 들어야 됐잖아요. 경주는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죠. 그럼 그 양반들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도입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 관계는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뒷장에 넘어가셔서요. 문제 6번 정도 보시면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거기 1번에 보면 토지 공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 토지 공개념 사고에 입각해서요. 그 5번 지문에 가면 오늘날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요거는 사회성을 내포하지 않는 절대적 권리로 이해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무슨 권리로 본다는 거예요? 상대적 권리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침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거지역도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용 중에서 일정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지정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종은 공동주택 중심 이런 식으로. 그거를 만약에 규제를 안 하게 되면 들쑥날쑥해서 무분별하게 이게 활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일조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권리를 할지라도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한 사회성 공공성이 각해서 이용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적 권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사회성을 내포하지 않는 절대적 권리로 인정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권리로 인정한다? 상대적 권리로. 그러니까 소유권 행사에 정부는 제한을 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까지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주요 기출 문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10번에 가시면 개발권 양도제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2번 지문에 가면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3번에 보면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서 보존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소유권을 넘겨주는 제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개발권을 가지고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양도해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 거기까지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주택 정책 조세 이렇게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세요.